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원급제 소방직 과정 한국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0쪽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중세 고려시대의 경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는데, 일단 뭐 흐름도 지난번에 했듯이, 자, 고려가 건국이 되고 문벌 귀족이 형성이 되고 무신 정권이 들어서고 1170년이죠. 몽골의 침략이 이때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몽골 이후에 이제 친원 세력이죠. 권문 세력이 있었다. 집권 세력의 흐름입니다. 이 고려가 건국될 때 중요한 건 호족들 중심이었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대호족은 이렇게 갔다면 조그만 호족들은 이제 지방에서 향리를 형성했다고 그랬고, 결국 이들이 신진사대부로 성장해 나간다. 이게 이제 정치적 흐름일 거예요. 뭐 무신정권 때 이제 중앙정계에 진출하기도 하죠. 자, 그걸 염두에 두는 상태에서 이 시대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사실 경제하면은 이제 앞에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겠지만, 중요한 게 세금제도, 그 다음에 토지제도, 그리고 각 산업별 특징입니다. 그런데 뭐 정근대 사회야 농업이 중심이었을 거고, 그렇다면 농업과 맞물려 가지고 토지제도 그리고 세금제도 같은 것이 중요할 거고요. 이상하게 뭐 저는 이게 크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주 어렵게 여기 나오는 조그만 걸 가지고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그동안 소방직 보건 문제들, 뭐 그것이 제대로 보건됐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경제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구급공무원 여러 직렬들을 살펴봤을 때 가끔씩은 경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고난도 문제를 대비한다는 심정으로 고려시대 이후, 즉 중세 이후에는 고려하고 조선 전후기 경제를 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뭐 1번 농업중심, 2번 국가의 재정운영, 뭐 이건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치제도, 세금제도인데, 뭐 대표적으로 거긴 조조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조세, 전세인데요. 전세와 관련해서, 토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고려시대에는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서 세액을 달렸다. 즉 3등급, 이게 중요하고요. 물론 그걸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대략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가 아니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구세, 즉 공납이죠. 이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호에다가 낸 거, 호구에서 구자 빼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죠, 호세. 죄송합니다. 호구세가 아니라 호세예요, 호세. 구자를 빼주시고, 그래서 호세에 의하면은 집집마다 내는 거잖아요. 특산물을 내는 건데, 현물로 납부했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고요.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조세보다. 왜? 집집마다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곡물이 잘 나지 않는 경우도 내야 되는 상황이죠. 이 공납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로 왕실,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물품들인데요. 그런 걸 이제 시장제도가 발달하면 시장에서 국가가 사서 쓰는 화폐제도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화폐로 세금 받고 그걸 가지고 사서 써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한다? 직접 걷어서 쓰는 식으로 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인데요. 노동력 동원이죠. 보통 이제 고려시대에는 약 20일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그냥 추정, 20일 추정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용과에서 호는 노동력에 따라 9등급 주거든요.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시대에 이 인두세에 관련해서 집들은 노동력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눴다.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수치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완벽하게 정확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토지제도입니다. 전식과라고 하는 토지제도죠. 중요한 거는 고려의 토지제도를 전식과라 한다는 것도 모르는 학생이 많아요. 전식과.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이제 그건 밑에서 정리하는데 일단 전식과가 중요하다. 전지와 시지를 나눠줬다. 누구에게? 관리들에게. 전지, 토지, 시지, 임야죠. 임야. 땔감 시자입니다. 그래서 임야를 줘야 밥을 해 먹잖아요. 그래서 전식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고려는 전식과라면 조선은 과전법이잖아요. 뭐 끝말잇기인가? 전식과 과전법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 더군다나 어려운 문제는 그 전식과의 변화 과정도 물어본다는 게 그게 이제 거기 표에다 지금 넣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시정, 개정, 경정, 시개정, 시개경인가요? 시개경. 시작했다, 개정했다, 다시 경자니까 다시 바꿨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3번 바꿨구나. 그래서 시정 전식과는 경종 때고요. 전식과를 처음으로 이제 체계화시켰습니다. 그 전엔 역분전형이 있었지만 태조 때 했기 때문에 자세형을 알 수 없다. 역분전은 태조다. 이 정도만 외우면 되고, 문제는 토지의 등급을 정할 때 관리들한테 이제 관리 풍계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줘야 되는데, 특별한 거는 시정전식과에 대한 인품이란 겁니다. 별표 3개. 인품을 고려했다. 뭐 인품이라 해서 뭐 그 사람 생김이나 인품 뭐 이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뭐 그렇게 외워도 좋아요. 뭐 이건 뭐 인품을 고려하면 선생님 같은 사람은 좀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전식과는요, 거기 보니까 관품만 고려한다는 거예요. 즉, 인품이란 거는 이제 제외되는 거예요. 관품만 고려하고, 물론 전직과 현직은 모두 다, 그러니까 한 번 관직에 나간 사람은 토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받았습니다. 네. 군인전식과라는 게 처음으로 제정된 게 개정전식과인데, 이것도 동그라미 별표 3개.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시험에서는. 군인전식과가 제정된 거. 군인전을 지급한 게 언제냐? 그 규정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 개정전식과다. 그 다음에 문종 때는 문물이 완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정전식과인데, 현직만 지급, 별표 3개입니다. 자, 이제 토지가 너무 부족해지기 때문에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에게는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어요. 그래서 현직만 지급한다는 거죠. 알아두시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전식과의 토지 지급 액수가 나오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요거는 경정전식과 때 마지막에 경전전식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지라고 하는 것은 점차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려 후기로 가면서 토지가 부족해져서 시지는 지급하지 않는다. 즉 임야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는데 시지를 못 받는 관리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뭐 그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역분전과 시개경 전식과의 특징들, 특히 인품을 고려한 시정전식과와 군인전식과가 만들어진 개정전식과, 그리고 현직 중심으로 갔던 경정전식과, 이렇게 반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어려운 문제 나오면 틀리는 거죠. 여기서는 방법 없어요.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중세 경제활동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뭐 귀족의 수입 넘어가시고요. 뭐 화려한 생활했다 뭐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양농협은 농민의 경제생활인데, 거기 보면은 농업기술과 관련, 이거 사실 과학기술에서도 겹치는 건데요. 같이 알아두시면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어 생산력이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증대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법, 비료를 주는 방법이 발달함으로써 휴경지 감소라는 말 동그라미 하면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휴경지가 없어요. 휴경이란 건 뭐예요? 자연적으로 땅의 지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놔두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감소했다 이렇게 되면 고려가 되는 거죠.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농서 이거는 별표 2개 정도. 우리나라에서 농서가 처음으로 이제 언급되거나 출연했던 게 바로 고려 시대입니다. 농상집요라는 책인데 이거 쿠빌라이 칸이 만든 거예요. 중국에서 이걸 그대로 들여와서 쓰는데, 이 농서를 들여올 정도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뭐 그럴 필요 아니 뭐 농업이 발달하지 않는다면은 농서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이라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자, 농서의 등장, 농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그렇게 하면 돼요. 농상집요다. 그런데 조선시대 가서 농업이 이제 발달하니까 우리 스스로 농서를 만들잖아요.
세종대왕이 농사직설 맨날 얘기하잖아.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목화. 예, 고려 후기에 문익점이 전배된 거. 여러분 뭐 붓뚜껑 속에다가 가져왔다고 그렇게 외우고 있지 않나요? 그냥 가져왔습니다. 붓뚜껑 속에 가져온 거는 그 후대에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져온 거지 뭘. 문익점은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민왕의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역적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세한 건 내가 뭐 시간이 설명 못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도 추앙받은 사람, 문익점, 목화 가져온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래 가져와서 남들은 안 가져왔지만 가져와서 그걸 재배했고, 그리고 뭐 그 집안이 말이지 문익점의 손자 물레는 실을 잡는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 잡는 기구 이름이 물레가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것도 거의 사실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목화의 전례는 우리나라 의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화에 고려 말 목화. 거기 보면 이제 개간과 관련해서 의외로 좀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12세기 이후 개간사업이 확대됐는데 13세기 강화도 피난 이후 강화도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됐다. 즉 강화 피난 이후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많이 제시된 게 강화의 지도예요. 거기 보면 알다시피 밑에 보면은 위에 보면 그 강화 지도 중에 고가도란 섬이 보이는데 지금은 없는 섬이죠. 이 고가도가. 왜? 그 고가도의 꼭대기가 만이산이에요. 만이산. 근데 지금은 다 그걸 연결해가지고 뭐야 육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강화의 천도 이후에 개간 사업을 활발히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개간 사업은 고려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수공업과 관련해서는 전기에는 관청 수공업과 수송업이 중심이었는데 이 향소부곡의 소는 그 특정한 물품을 만드는 사람이 모여 산다고 그랬죠. 밑에 이제 소수공업 나왔는데 그건 몰라줬습니다. 후기, 고려 후기로 가서는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이 발달한다. 중요한 건 사원수공업 좀 동그라미였어요. 절이죠, 절. 절에서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것이 이제 불교가 아무래도 융성하니까. 그래서 고려는 후기에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 발달이다. 사원수공업에서 좀 속칭 말하는 골 때리는 내용이 하나 있어. 술이 있죠. 술 동그라미 보세요. 자, 절에서 술을 빚어 팔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새 우리나라 불교계가 좀 시끌시끌한데, 아니 뭐 이런 전통도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 술을 팔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사찰의 수입도 올라가고, 죄송합니다. 이제 뭐 괜히 또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뭐 농담이고요. 하여튼 고려시대에 술을 팔았다. 그만큼 절이라고 하는 것이 수공업의 중심.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금처럼 절이 산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불교 국가니까. 상업활동과 관련해서는 관영상점이 있었다. 이런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의 전매제 별표 3개. 충선왕 때인데 고려 후기. 국가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금을 국가가 전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후기 충선왕 때 소금 전매제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라는 거 동그라미 하잖아요. 그것들만 일단 하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뭐 그냥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심화과정 들어가도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정도? 그 정도로 끝나니까요. 83쪽입니다. 화폐 주저와 고리대 유행.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제 화폐가 처음 쓰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종 때 보면 건원중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인데요. 고려시대 화폐의 종류는 100여 종 가까이 돼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게 건원중보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보면은 동전을 많이 만들어요. 사만통보, 해동통보 뭐 이렇게 되는데, 숙종 때 대각국사 의천, 우리가 조금 이따 나오게 됩니다만은 대각국사 의천의 형이거든요. 이 숙종이. 대각국사 의천이 중국에 유학을 갔다가 중국 송나라에서 많이 화폐가 쓰는 걸 보고 돌아와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동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것, 활구, 은병 같은 게 만들어지거든요. 활구, 은병.
활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고려의 지형을 본뜬 것은 이제 활구라고 합니다. 은병도 남아있고요. 활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활구. 그 다음에 지폐도 등장하죠. 저화라고. 밑에 보시면 지금 화폐에 넣어놨는데 그 중에 소은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전하고 있는 거는 이 소은병 하나가 전하고 있어요. 활구는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건 소은병이지 은병이 아닙니다. 은병과 활구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소은병과는 달랐어요. 근데 이 소은병을 소자를 자꾸 빼고 그냥 은병, 활구 이렇게 얘기하는 개설서들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활구와 은병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은병은 고려 말에 조그맣게 된 소은병, 그러니까 이 고가가 아니라 저가화폐로 만든 소은병입니다. 여기 하나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은병을 보고 이게 활구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는 고리대가 많았다. 기금을 모아서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한 건데, 사실은 이게 고리대라고 하는 것이 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고리대로 기금을 모으는 걸 보라고 했다. 경보, 학보 거기 나왔네요. 불경 만들기 위한 보. 그 다음에 학자금 주기 위한 보. 사람들이 돈을 내서 기금을 마련해서 남에게 이자 주고 이자 받아가지고 쓴다는 얘기예요. 보가 있었다, 많았다. 무역활동과 관련해서는 무역항이 일단 중요할 겁니다. 별표 3개인데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와 오른쪽 지도에서 보면 병난도가 보여요. 예성강 하구입니다. 한강 하구와 만나잖아요. 그리고 저 남쪽에 있는 마산 하포라고 하는 곳, 그곳이 무역항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아라비아 상인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송나라 왔다가 우리나라 들려요. 그래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서방에 알려진다. 그러나 이들 아라비아 상인들 현종시기 좀 오다가 그 다음에 안 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려하고 교육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중국은 그만큼 뭐 송이야 뭐 문물이 크게 발달했으니까 왔는데 우리나라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뭐 자주 왔다고 또 오해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난도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병난도 예성강 하구 이제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한강 하구거든요. 지금이야 남북이 지금 그 군사적으로 좀 대립하는 곳이지만 그게 해결된다면 사실은 거기 우리나라의 중심지입니다. 뭐 개성으로도 갈 수 있고 배 타고 들어오면 한강까지도 오죠. 모 대통령께서 한반도 대운하 하려고 그랬다는데 나는 진짜 이 역사적 상상력이 부족하다. 아니 그쪽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배가 서울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대륙의 운하를 만들어요. 그건 좀 지나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역사적 상상력은 그게 아닌데 좀 다르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성강 지역입니다. 여기는 뭐 고려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도 아주 그 운송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4쪽 보시면 중세의 사회에 대해서 신분제도죠. 고려의 신분제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데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신분제도와 풍습이잖아요. 법률 이런 거. 신분제도, 법률, 풍습 이런 건데 그게 뭐 이렇게 딱딱 정형화돼 가지고 꼭 이건 뭐고 이건 뭐 이런 식은 아니고요. 대략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된다. 고려의 신분제도에 관련해서는 우리 이 흐름도 쭉 보면 되겠죠. 귀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신들이 있었고,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가 있었다. 그 정도 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다만 이 고려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중류층 별표 3개입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고려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계층이야. 뭐 옛날 골품제도 할 때는 없던 사람들이죠. 직역을 세습하고 전식과의 지급이 대상이었는데 주로 향리, 하급관리, 그 다음에 실무관리인 남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기술관, 직업군인 이런 사람들 중류층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직역을 세습하고 국가로부터 세금, 토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서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반, 하급장교, 군인전 지급받는 거 얘기했고 직업군인 제도라고 얘기했고
지방의 향리들이 신물을 맡고서 외역전 받는다고 얘기했고, 자, 둘은 이미 이해가 됐어요. 그 밖에, 이 서리와 남방 같은 하급 관리들도 이와 같은 중류층에 편제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인들은요, 고려 평민을 뭐라고 불러요? 백정농민. 요게 별표 세 개죠. 조선시대 백정은 천민입니다. 그런데 고려에는 그들은 일반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백정은 사실 조선 초까지만 해도 일반 백성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종대왕 시기에 세종대왕이 그 양수척들, 천민칙을 받던 양수척들을 그들이 불쌍하다. 그래도 일반 백성들처럼 대우해라 해가지고 그들도 백정이라고 부르라 하고 어명이 내려와요. 어명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백정, 쟤는 분명히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걔를 백정이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 끝에 그들은 백정이라 부르지만 자기들은 백정이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그들이 백정이 되고, 우리가 이제 보통 백성이란 말 쓰잖아요. 백성이란 말을 좀 많이 썼는데, 그래서 원래 백정은 고려시대 농민을 지칭한 말이다. 향소부가 앞에 설명했고요. 천민들인데요. 이 중세 고려의 천민들입니다. 이 대다수가 이제 천민의 핵심은 노비들인데, 거기 이제 노비의 종류와 이런 걸 해놨는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요. 굳이 조선에 가서도 얘기 안 해도 이게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2번, 3번, 4번은 좀 별표 2개 이상을 해놔야 된다. 2번. 보죠. 노비의 종류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예요. 국가 소속 노비를 공노비라고 하는데, 이병노비, 관청에서 있는 노비와 외거노비, 밖에서 농업 짓고 국가에 세금 내는 사람들, 몸값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과 사노비, 솔거노비와 외거노비입니다. 주인집에 사는 솔거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 살면서 주인에게 신공을 바치는 걸 신공이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한 4종류 이렇게 돼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죠. 거기 보면 신분은 노비지만 생활은 백정농민, 양민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는 아까 봐도 외거노비들입니다. 외거노비들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처지가 좋았죠. 외거노비가. 하지만 또 흉년 같은 게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들면은 관청에 소속됐거나 주인집에 있는 사람들, 부잣집이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죠. 그게 이제 또 이 노비의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요새의 그 알바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되게 힘든데, 알바가 뭐 벌어가지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신분제도는 없어졌지만, 뭐 노비제도가 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히만 요새 알바보다도 전근대의 노비들이 복지가 잘 돼 있는 거죠. 왜? 노비는 죽지 않습니다. 왜? 죽으면은 재산의 손실이니까 일단 살려놔야 돼.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그러니까 뭐 노비가 낫다 이게 아니고 제가 시니컬한 얘기 한 거예요. 그걸 저 양반 노비를 되게 좋아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일천즉천의 원칙입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고요. 천자수모법. 노비 간의 자식은 어머니 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 이걸 천자수모법이라고 해요. 노비끼리 자식이 나는데 그 누구 소유냐 이겁니다. 어머니 주인한테 가는 겁니다. 천자수모법인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비들이 좀 많았다. 노비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나라라고 봐야 되겠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일찍 없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1809년 갑오개혁 때까지 이어져서 나중에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85조 고려사회 개방성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지문을 보게 되면요. 그 고이부곡 유청신이라는 사람이 아까 뭐 했다고? 입성책동했다는 사람. 이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말이죠. 3품까지 오를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해가지고 3품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속한 고이부곡, 지금의 전라남도 고흥인데, 고흥이 현으로 이제 이렇게 승격이 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거기 보세요. 고려는 계층 간의 신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신라보다 능력 중심의 개방적 사회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백성들의 생활 모습은 몇 가지만 동그라미 합시다. 일단, 향도라는 조직이 있었다. 향도. 고려시대의 백성 조직은 향도라고 한다. 밑에 2번 보면 신앙결사체에서 시작을 했는데 공동체 조직으로 변모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향도. 향을 묻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어쨌든 신앙결사에서 공동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 중에는 이제 빈민구제제도인 의창, 물가조절기구인 상평창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각종 도감이란 게 만들어진데 임시기구입니다. 뭐 구제도감, 구급도감, 뭐 아까 우리 고려 말에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이 공민왕 때만 설치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때 이전에도 여러 번 설치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공민왕 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과 풍속인데 이건 좀 중요해요. 별표 3개. 법률 72개 조의 당률이니까 당나라의 형법이거든요. 대개 관습법에 따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은 당률을 적용했는 반면 민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습법. 그렇다고 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법전이 있었겠죠. 그 지방마다 또는 중앙관청에. 근데 이거를 총괄하는 어떤 핵심 법전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는 그게 필요했죠. 그래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핵심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각 지방과 관청에서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고려는 없었다는 거죠. 관습법이 중요하다. 뭐 그 정도고요. 반역죄, 불효죄는 중죄로 다스렸다. 유교적이죠. 그리고 귀향형을 받은 사람에게 부모상을 치를 수 있도록 7일간 휴가를 주기도 하고요. 효를 강조했죠. 7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실 경우 형집행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고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혼인과 여성의 지인데 뭐 요새는 좀 뜸합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한 5년 전까지 계속해서 강조됨으로써 매번 이 공무원 시험에 출연했던 것이 바로 혼인과 여성의 지위가 되겠습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핵심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결혼해서 여자집 갔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물론 거기 혼인의 종류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근친혼도 있었고요. 뭐 왕실은 근친혼 했죠. 그리고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고려시대. 그런데 이 혼인제도는 그리고 여성의 지위는 상속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녀 균분 상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집간 딸에게도 재산을 분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균분 상속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제사도 균분하게 지내고 여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그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혼도 빈번하진 않지만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대등한 지위, 사회적 진출은 제한되었으나 그리고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 우리 앞에 고구려의 대릴사위제, 서옥제 얘기했잖아요. 결혼해서 여자 집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고 성장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외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여성의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처가살이하는 사위가 첩을 들어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아유, 인사하세요. 자기는 제 첩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자들은 호주가 될 수 있었고요. 아들이 없을 경우에 양자를 드리자. 양자라는 제도는 성리학적 가부장적 제도가 성립되는 조선 후기쯤 돼야 됩니다. 사위와 함께 사는 가족이 있었고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음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친손자들에게는 음서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손자한테 음서를 줘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삼촌 잘 만나면 출세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지배층의 얘기입니다.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요. 자식의 사회적 진출이 제약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가 재산 분배권을 행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안찰부사 손변 판결이 이제 많이 지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읽어보시는데 핵심 고려시대 균분상속에 관한 중요한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균분상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초중기까지도 균분상속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와 일제시대는 장자상속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1990년대 민법이 개정되면서 균분상속으로 통일이 됩니다. 요새는 균분상속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여자니까 모든 재산은 우리 동생에게 줘야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균분상속이에요. 그래서 뭐 소송을 해가지고 뭐 집안의 분할을 일으키라 그건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화도 좀 살펴봤는데요. 뭐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이 언제입니까? 나중에 심화과정 가시게 되면 심화과정에 사료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사료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세의 문화입니다. 이번에는 문화로 넘어가는데 자 경제, 사회,
문화 중에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 중요하고 뭐 사진도 있고 여러 자료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운다기보다는 전체의 흐름 그리고 사진 자료 같은 건 참고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문화는 우리 고대사에서도 얘기했죠. 사상과 예술이다 그랬습니다. 사상 그러면 유교, 불교, 도교. 예술 그러면 조형예술 뭐 이런 것들 그림 포함한 자 그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유교, 불교, 도교 당연히 유학이 나왔는데 유학 발달과 함께 역사서는 같이 묶어서 나오게 돼요. 역사 편찬하는 사람이 주로 유학자들이니까. 자, 그래서 고려의 유학입니다. 초기에는 되게 자주적이죠.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거기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최승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최승로는 유학도 안 갔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되게 자주적이었는데요. 중기로 가면서 문벌귀족의 보수와 현실화되면서 점차 좀 사대적으로 좀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최충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부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좀 더 현실적이고 보수적 성격으로 변한다. 고려 후기는 유학이 무신진권기이기 때문에 좀 위축됐고요. 성리학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나 더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의 교육기관입니다. 뭐 태조 왕건 때는 뭐 학교가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이름은 전하고 있지 않고요. 성종 때 그 유명한 국자감이 완성되고 인종 때는 경사 육학 시스템이 완성되는데 오른쪽에 80쪽에 보면 국자감의 특징을 지금 거기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국자감은 크게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누고 각 부마다 학문 과정이 6개가 이걸 경사육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경사육학이 뭔지 알겠죠? 국자학, 태학, 사문학은 그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3품 이상의 자식들 뭐 5, 7품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서민들은 기술학부에 입학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려 중기 문벌귀족이 융성하면서 문벌귀족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른바 학교를 만들어서 사립학교죠. 과거에 많은 합격자를 냅니다. 그걸 사학시비도라고 그래요. 사학시비도 이렇게 또 돼 있잖아요. 네. 최충의 구제학당이 최초인데 그 이후에 여러 사람이 만들어서 한 12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학, 즉 국자감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관학의 진흥책을 하는데 별표 3개. 이 관학진흥책이 또 한 3, 4년 전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거기 숙종 때 서적포, 예종 때 국학 7제, 인종 때 경사 6학, 충렬왕 때 서막정과 성균관 문묘, 공민왕 때 성균관 기술학부 분리. 요게 어느 왕 때냐를 섞어서 물어봐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겠죠? 방법은 외우는 거죠. 별표 3개 외울 것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자감,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숙종 때는 서적포를 만들고 예종 때는 과정을 따로 아까 최충의 구제학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구제라고 하는 것과 맞추기 위해서 7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학을 모방한 전문 강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종 때는 경사육학을 이렇게 정비하고 말이죠. 충렬왕 때는 서막전과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곳에 문묘, 공자 사당을 만듭니다. 공민왕은 아예 기술학부를 없앤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색, 정몽주, 정도주 같은 신진사대부들이 배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관학진흥책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킬러 문제 대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편찬은 너무 중요하죠. 별표 3개 이상입니다. 왜? 우리나라 이때 쓰여진 역사서가 지금 현재 남아있고 그 이전 역사서는 이름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중기 때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연도를 안 써놨나요? 써놓으세요. 1135년인데요. 1145년. 자, 김부식이 썼고요. 기전책,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다. 그런데 이 김부식이 역사를 쓴 게 언제야? 묘청의 난을 진압한 이유입니다. 인종이 묘청의 난 진압 이후에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를 쓰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다시는 그 묘청의 난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의 유학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의 유학이 중요하고 즉 충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런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삼국사에 서문 넣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표를 넣었는데 삼국유사를 넣어놨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삼국유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고려 후기로 가서는 즉 몽고 침략 이후에는 자주족 사관이 등장하는 거죠. 왜? 몽골 침략의 영향이지. 삼국유사 보세요. 1281년 경입니다. 정확진 않고요. 그쯤 충렬왕 때쯤 완성이 되는데 불교사 중심으로 삼국사기엔 없는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단군과 고조선 계승의식, 단군 신화가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는 최초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매우 의미 깊은 서적이 됩니다. 이게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이 시기에 뭐 해동 고승전, 동명함편, 삼국유사, 제왕기주 순서적으로 넣어놨거든요. 지금 왜 이 시기에 이런 게 들어간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 자주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냐? 외세의 침략이다 이거죠. 특히 이제 몽골 같은 경우가 되겠죠. 밑에 자주적 사관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고려 말에는 성리학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성리학적 사관이 등장. 정통의식과 대의 명분을 강조하는 게 성리학적 사관이거든. 한 번 오랑캐, 영원한 오랑캐다. 한 번 양반, 중화죠. 영원한 중화다. 이재현이 쓴 사략의 일부가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리고 이 고려시대는 당연히 유학관에서 성리학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이 수용이 되는데 성향을 한번 읽어보죠. 작구 해석에 치우친 훈과학을 비판하고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을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송학이라고도 하고요. 주자가 정리해서 주자학이라고도 해요. 대단히 철학적인 유학이에요. 철학적인 유학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 유학, 공자맹자의 유학에서 우주론, 철학을 여기다 가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본질인 리, 그 다음에 성, 이런 것을 깨닫는 성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주 본질의 걸 꿰뚫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리학은 거기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대부들은 이 성리학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천적인 영향을 많이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문벌귀족을, 권무세족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새 왕조를 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리학의 계보가 나왔는데 그 인물들 한번 좀 보면 안향, 그의 제자 백이정, 그의 제자 이재현 동그라미 하시고 만권당 써놓으세요. 충선왕 때 만권당을 지었다고 그때 그 충선왕이 충신이에요. 만권당에서 하려고 했고요. 이재현의 제자 이색, 그 흐름 뭐 직접 제자는 아니더라도 이색의 제자 정몽주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신진사두부 계층이 적극적인 사회개혁적 성향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실천적이고 개혁적으로. 전 세계가 그런 게 아니야. 중국은 별로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불교죠. 고려의 불교 대단히 중요하죠. 많이 중요한데 일단 거기 불교통합가 천태종인데 천태종과 조계종이라고 하는 두 종파를 비교해 놨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 천태종의 창시자는 대각국사 의천이고요. 배경 보자. 화엄종과 법상종, 선종도 종파적 분열을 하나로 합치려고 했고요. 주장은 교관겸수입니다. 교를 하되 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종적인 것도 같이 해야 된다. 교종의 입장이 중심이 됐고요. 후원 세력은 문벌귀족입니다. 반면에 조계종은 보조국사 진울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발전 시기는 이제 고려 후기고요. 배경은 이제 당시 교종 불교가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진울 같은 경우는 이른바 결사운동을 보여요. 새로운 불교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나갔고요. 정해쌍수, 도노점수, 도노 깨달은 다음에도 점유적 수행해야 된다. 즉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교종승려들이 자기를 적대시하니까 이 조계종을 후원했고요. 후에는 이제 개혁이 쇠퇴하기도 합니다. 공통점 볼까요? 모두 불교 통합운동이란 거죠. 별표 3개입니다, 이게. 그리고 원효의 화쟁사상을 계승. 원효도 통합을 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불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 결사운동과 관련해서는 조계종인데요. 자, 고려기 신앙 결사운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수행, 노동에 힘쓰자고 주장한 결사를 밑에 있는 진울의 정예결사라고 하죠. 그래서 진울은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수선사 결사를 했고 수선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계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 나중에 일이 그렇게 붙여집니다만은 그런 종파로 키워나가게 된 겁니다. 또한 해심이라는 승려도 있어요. 결사운동하죠. 죄송합니다. 이 해심은 진울의 제자예요. 근데 원래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승려가 되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가 같다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표가 이제 하나 나왔는데 그 표의 맨 밑에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 원묘국사라고 나중에 추증받는 요새인데 종파는 천태종이었지만 결사체가 백년결사라는 걸 합니다. 백년결사. 아까 진울의 수선결사와 함께 요새의 백년결사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별표 3개고요. 중심사체는 만덕사인데 지금의 백년사라고 지금 강진에 있잖아요. 활동은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원래 요새와 진울은 친구이고요. 같이 결사운동을 했는데 이때 와서 좀 갈라지면서 하나는 정예결사를 하고 하나는 백년결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대장경이 있는데요. 뭐 다 아는 겁니다. 불교 발달과 관련해서 대장경 빼놓을 수 없어요. 초조대장경, 거란 침입을 막기 위한 건데 이게 불타죠. 몽고 침입 때 소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천이 만든 게 그 유명한 게 교장인데요. 여러분 의천의 교장은 별표 3개입니다. 이걸 속장경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속장경이라고 불렸는데 교장은 보자. 의천이 송나라 요나라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 그 대장경 그 자체가 아니라 해설서, 그걸 장소라고 하는데 이걸 모아서 교장을 편찬했다라고. 그래서 이 교장도 많이 소실되고 일부가 전하고 있고요. 지금 완벽하게 전하고 있는 이 대장경은 바로 팔만대장경이죠. 몽골 침략을 막기 위한 염원으로 만든 제조대장경입니다. 옆에 보면은 거기 뭐 해인사 장경판전 보이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직접 만져보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진적이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존해야죠.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은 불교를 배척했죠. 뭐 그건 다 아는 얘기고요. 도교와 풍수지리설 봅시다. 도교. 초제라는 걸 거행하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걸 했고요. 민간신앙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만 해도 도교적인 어떤 그런 거기 왜냐면 사원 설립을 하잖아요. 도교 중심의 그걸 이제 도교 중심의 그 사원을 만들어서 도교 사원을 만들기도 해요. 조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풍수지리설은 뭐 고려의 중심 사상입니다. 개경천도라든가 서경길지설과 서경천도운동, 그 다음에 남경길지설 별표 3개. 한양으로 천도해야 된다 그런 남경길지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수지리설이 매우 발달했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사상에 대해서는 정리가 모두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과 이제 기술, 그 밖에 이제 조형예술에 관한 것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